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첼시의 새로운 감독, 로세니어 감독의 데뷔전이 있었습니다. 찰튼 원정에서 5대1 대승을 거뒀고요. 로세니어 감독의 접근 방식이 또 흥미로워서 오늘 영상은 기존의 영상의 방식과 다르게 조금 더 상세하게 장면을 같이 보는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발 라인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첼시의 선발 라인업은 아무래도 FA컵 초반 단계고 상대가 하부리그 팀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려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방 4명, 기우, 부오나노테, 가르나초, 기튼스, 어린 선수들 위주로 구성을 했고요. 투볼란치는 카이세도와 산투스, 나머지 포백에도 로테이션이 많이 적용됐습니다. 골키퍼까지 산체스 대신 요르겐센을 사용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라인업을 봤을 때는 4-2-3-1 느낌으로 배치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는 선수들의 대형이 달라집니다. 먼저 전반전 경기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첼시는 3-2 빌드업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마레스카 때도 변형 백3를 사용해서 빌드업을 진행했던 건 동일합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 라인이 조금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레스카 감독일 때는 카이세도 한 명이 볼란치를 볼 때도 있고 사이드백 중에 한 명이 들어와서 3-2 빌드업을 형성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앞쪽의 상황은 때에 따라 달라졌는데요. 로세니어 감독의 데뷔전에서는 볼란치 2명이 계속해서 고정해서 센터백 바로 앞라인에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인 부오나노테가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 정도의 위치로 내려오고요. 여기서 이제 특이 포인트가 레프트백으로 선발 출전했던 하토가 되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이드백을 수비적인 역할로 기용하는 게 아니라 거의 중앙 미드필더 내지는 앞쪽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까지 올려놓는 그런 특징적인 전술을 사용하고요. 만약에 이 자리가 하토가 아닌 주전 쿠쿠레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쿠쿠레야의 공격적인 재능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빌드업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빌드업 장면에는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뒤쪽에 있는 3명의 센터백은 상황에 따라 간격을 좁혔다가 지금 그림과 같이 넓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운데 있는 투볼란치는 웬만해서는 좁은 간격을 유지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그림과 같은 상황을 유도하기 위함인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찰튼의 수비 형태를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찰튼은 기본적으로 백파이브 그리고 그 앞에 3명의 미드필더와 2명의 투톱을 사용하는 형태로 수비를 진행했는데요. 지금 장면은 뒤에 있던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하는 6번 선수가 위쪽까지 올라왔을 때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첼시가 이런 상황을 아주 잘 이용할 수 있죠. 투볼란치 중에 한 명인 카이세도가 공을 잡았을 때 상대 6번은 산투스와 카이세도 2명을 동시에 막아야 하고요. 이러한 수적 우위를 통해서 카이세도에서 산투스로 공이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토와 부오나노테를 올려놓은 덕분에 가운데 있는 2명의 미드필더가 그들을 막으면서 가운데 패스길이 예쁘게 열렸고요. 여기서 기우가 잘 버텨주기만 한다면 꽤 많은 공간을 부여받으면서 공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나가보자면 기우가 만약에 이 공을 잡으면서 돌아섰다. 그럼 첼시 공격진은 단숨에 상대의 최종 수비 라인과 맞서게 되죠. 제 생각엔 이 볼란치 2명을 붙여놓은 것이 이런 상황을 좀 이용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이 장면도 특징적인 장면인데요. 지금 화면에 잡힌 선수들만 6대6입니다. 그리고 수비도 그렇고 공 돌리는 선수들도 그렇고 모두 좁은 간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쪽 지역에서는 밀도를 되게 높게 유지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론도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앞쪽 라인, 가르나초라든지 기튼스라든지 기우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간격을 벌려놓습니다. 상대 수비도 따라서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쪽에서는 높은 밀도로 플레이를 하고 앞쪽에서는 낮은 밀도로 플레이를 하면서 이 높은 밀도의 구간만 통과하면 첼시가 상당히 넓은 공간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게임이 진행되는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로세니어 감독이 완전히 의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윙어들의 위치는 계속해서 사이드 넓게 벌린 걸 고정시켜 놨거든요. 저는 이 정도는 우리가 명확히 의도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 라인을 빨리 통과시키면 앞쪽에 있는 선수들에게 좀 공간적 여유를 확보해준다. 이런 의도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카이세도와 산투스 자리, 그러니까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서로 간격이 좁기 때문에 서로 공을 주고받는 호흡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좁은 공간에서 짧은 패스의 퀄리티가 좀 나와줄 수 있는 선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수비와의 좁은 간격 속에서도 빠르게 몸을 앞으로 돌릴 수 있느냐, 미리 시야를 체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마레스카 때는 이 카이세도가 혼자 짐을 짊어지는 구조가 됐었다면 로세니어 체제에서는 카이세도의 파트너의 퀄리티도 매우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이 장면도 로세니어 감독이 좀 추구하는 게 어떤 장면인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상대가 찰튼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려해야 합니다. 첼시와의 수준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그럼에도 첼시가 로테이션 멤버, 그러니까 1군 선수들을 베스트로 내지 않았을 때 경기력은 마레스카 때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감안하고 본다면 이제 로세니어 감독이 처음 왔음에도 어떤 의도로 플레이하려는지가 조금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상황도 아까랑 좀 비슷하죠. 한 명이 두 명을 막아야 되는 구조가 생깁니다. 이 장면이 초반에 보여드렸던 장면인데 이렇게 패스를 돌리면서 순간적인 수적 우위를 통해서 하나의 압박 라인을 쉽게 빠져나가는 걸 원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상대가 높은 라인으로 압박했을 때 이 순간적으로 수적 우위가 일어나고요. 결국에는 이 넓은 공간으로 공이 가면서 부오나누테가 꽤 넓은 공간을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특징적인 거, 이 두 명의 볼란치가 거리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세니어 감독은 이 볼란치를 두 명 가깝게 붙여놓으면서 여기서의 변수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명의 볼란치가 로세니어 볼의 핵심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 두 명의 볼 다루는 스킬이 정말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찰튼이 5-4-1 형태로 수비를 했었어요. 내지는 5-3-2 형태로 수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도 보시면 카이세도가 공을 잡았을 때 한 명에게 압박당하지만 산토스는 프리한 상태로 시야가 열린 채로 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죠. 한 명을 좀 바깥으로 꼬셔내서 순간적으로 수적으로 딱 걸고 거기서 빠져나간 뒤 다른 쪽엔 분명히 수적으로 이득을 보는 그런 상황이 생길 테니 거기서 한번 우리가 승부를 봐보자. 뭐 이런 식의 의도가 계속해서 묻어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아츤퐁의 그냥 축구적인 움직임일 수 있죠. 축구 선수들은 본능적으로 요 공간에 지금 내가 뛰면 되겠구나, 요 정도의 감은 당연히 있습니다. 게다가 프리미어리그까지 간 선수라면 당연히 그렇습니다만 여기서 구조를 만드는 건 저는 감독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 구조로 만들었을 때 여기서 아츤퐁의 즉흥적인 움직임만 발생하면 프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지금도 카이세도 산토스 두 명이 붙어 있고 여기서 1대1로 맨투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산토스는 비스듬하게 시야가 열린 채로 공을 받습니다. 아까 장면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그때 아츤퐁이 비어있는 공간을 뛰어가서 점유해주면 여기로 패스길이 열리는 거죠.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3대2를 만든 상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상대가 찰튼이라는 겁니다. 찰튼이 아니라 같은 레벨의 리그의 팀이라면 지금보다 맨투맨 압박이 더 타이트하게 일어날 가능성도 높고요. 내지는 찰튼이 요 앞에서 달려들지 않는 전술을 수행했다면 아츤퐁이 이렇게 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저에 깔아놓되 로세니어 감독이 상대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해? 조금이라도 완벽하지 못한 수비를 해? 그러면 우리 수적 우위로 한번 승부 봐볼게. 이런 플레이를 의도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바로 이 로세니어 감독의 약점 내지는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장면도 그렇고 이 장면들도 센터백들이 되게 높게까지 올라와서 빌드업에 관여를 합니다. 그 말은 뒤쪽에 공간이 많이 발생하고요. 이런 식으로 공간 쪽에 떨어뜨려주는 패스 내지는 뭐 세컨볼 싸움하다가 첼시가 패배해서 이렇게 공간 쪽으로 들어갈 때는 센터백이 이런 식으로 커버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장면에서 느끼셨을 거, 여기서는 센터백의 발이 빠를수록 좋습니다. 당연하겠죠. 공간이 있고 웬만해서는 상대 앞쪽 공격수는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센터백이 발이 빨라야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발이 빠르지 않은 수비수는 생각보다 기용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첼시로 예를 들면 바디아실 정도의 선수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 뒤쪽 장면을 보시면 이 미드필더 선수들이나 자리를 비운 센터백, 이런 선수들의 리커버리 속도도 되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결국에 이 로세니어 감독의 전술은 기본적으로
주도하는 모델을 원하지만 여기서 뺏겼을 때는 생각보다 스프린트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얼마나 주무기를 잘 갖고 나가서 후방에서 3위 빌드업 할 때 미스를 안 내느냐, 이 부분이 첼시의 체력적인 소모와 연관성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볼 잘 돌려서 안 뺏기는 게 더더욱 중요해지는 전술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반전 종료 직전에 하토의 아주 멋진 골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 장면은 로세니어 감독이 보고 싶었던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전 장면에 안쪽으로 공을 투입시켜서 이게 기우가 의도했든 아니든 어쨌든 공이 하토 쪽으로 떨어졌고, 여기 공간이 사실 이 슈팅 이전에는 좀 많이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보듯이 레프트백을 거의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 정도의 자리까지 올려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프트백이 멀리서부터 달려오지 않아도 박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리가 충분히 형성이 돼 있었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또 자신 있게 슈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수의 컨디션이 좋거나 이런 아다리만 잘 맞으면 충분히 득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상대 입장에서는 이 자리에서 레프트백을 막는다? 평소에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일 겁니다. 보통 이 자리에는 공격형 미드필더나 윙어 내지는 공격수들이 여기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제 상대방 감독들이 여기에 레프트백이 들어올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또 첼시를 상대하는 팀에게 고민거리를 안겨다 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첫 골은 로세니어 감독의 의도가 잘 맞아떨어졌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전반전이 1대0으로 종료되고요. 후반전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후반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0 상황에서 첼시는 큰 멤버 변화 없이 나왔고요. 여전히 하토가 독특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하토가 공간 쪽으로 거의 투톱 위치까지 올라가서 침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감독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이고, 거기서 즉각적인 판단이나 반응까지는 100%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토를 이렇게 올려놓은 환경까지는 감독이 만들 수 있지만 여기서 눈 맞아서 뛰고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선수들의 판단에 맡기는 장면들이 생길 수 있겠죠. 지금 장면이 그런 장면이고, 이건 하토를 올려놨기 때문에 하토가 이런 리액션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수의 위치 배치만으로도 감독의 의도가 반영이 되는 장면들이 많은데요. 지금 장면이 그 장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쿠쿠레아가 돌아왔을 때 이 쿠쿠레아의 공격적인 그런 능력들이 되게 많이 포커싱이 될 것 같다라고 또 느꼈고요. 근데 첼시가 세트피스에서 토신의 한 골을 추가로 만들어서 2대0 상황에서 한 골을 따라잡히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단순 세트피스의 높이 싸움에서 패배를 하고 여기서 떨어진 세컨볼에 실점을 합니다. 사실 세트피스는 상대팀의 수준과 관계없이 꼭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첼시가 이 부분에서 실점했다는 것은 꼭 생각을 하면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게 첼시의 세 번째 득점 장면인데, 아무래도 첼튼도 2대1까지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우리 따라잡을 수도 있겠네 하면서 공격적인 그런 피치를 막 올리고 있었습니다. 역으로 보면 첼시에게도 공간이 많이 나고 공격적인 기회가 더 생길 수 있는 그런 찬스죠. 그리고 여기서 저는 강팀과 약팀과의 차이가 벌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약팀의 센터백과 강팀의 공격수, 저는 강팀의 공격수가 약팀의 센터백을 잡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바꿔도 똑같습니다. 강팀의 공격수는 약팀의 센터백을 잘 공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강팀과 약팀의 맞불 싸움이 일어나면 대부분의 싸움을 강팀이 이기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서로 공간을 많이 두고 전환 싸움을 했을 때는 첼시가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르나초가 빠른 스피드로 치고 들어가고, 가르나초가 치고 들어갔는데 이 1번과 2번 수비는 둘 다 가르나초의 안쪽 돌파를 막기 위해서 안으로 너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 수비 바로 앞라인에 공간이 생기고요. 가르나초는 아주 편하게 부오나노테한테 패스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가르나초가 엄청 잘했다 이런 장면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안으로 가지고 가다가 프리한 사람 있네? 줘야지? 이런 장면에서 나오는 거고, 제가 말하는 게 바로 이런 맞불 싸움에서 나오는 선수의 퀄리티 차이입니다. 지금 수비수들이 더 좋은 선수들이었다면, 더 판단을 고퀄리티로 할 수 있는 선수들이었다면 2번 선수가 1번이 먼저 가고 있네? 그럼 나는 뒤쪽 공간 막아야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판단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즉흥적인 상황이 계속 많이 발생할수록 이런 판단의 퀄리티의 갭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나초가 이런 식으로 부오나누테에게 주고 부오나누테가 슈팅, 여기서 떨어진 공을 기우가 마무리하면서 3대1 만듭니다. 그 다음 또 좋은 장면이고요. 이번에는 부오나누테 대신에 엔소가 투입되면서 첼시가 전반전에 보여줬던 고밀도 저밀도 상황을 다시 한번 만듭니다. 센터백과 바로 붙어있는 더블 볼란치고요. 여기서 찰튼의 수비 구조에 약간의 미스가 생겼어요. 지금 제가 표시한 이 1번 선수가 좀 의미 없는 위치에 서 있었거든요. 혹은 이 1번 선수가 하토의 패스기를 막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었다면 이 뒤쪽에 있는 선수들은 빠진 선수가 없는지를 잘 체크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 고밀도 싸움에서 찰튼이 여기다가 선수는 많이 갖다 놨는데 뭐 제대로 된 프레싱을 하는 것도 아니고 패스기를 완전히 봉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엔소의 움직임이 또 좋은데요. 여기에 고밀도 상황, 그러니까 공간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는 공간이 많이 배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엔소의 개인적인 능력이 발생하는데요. 엔소가 일단 이렇게 앞으로 뛰면서 수비까지 자신한테 끌어당깁니다. 그러다가 이 공간이 만들어진 걸 이해하고 다시 뒤로 빠지면서 수비가 반응 속도가 엄청 빠르지 않은 이상 자기가 공간을 점유할 수 있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고밀도 저밀도 세팅을 엔소가 개인의 판단으로 잘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선수의 퀄리티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 여기서 순간적으로 판단 내리는 거 다 감독이 지시할 수 없겠죠. 근데 이런 엔소의 지능적인 움직임이 결국에는 돌아서면서 또 이스테방한테 좋은 찬스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약간의 찰튼의 미스가 있었죠. 그러니까 상대가 아예 100% 실수를 안 해버리면 첼시 입장에서는 뚫기 힘든데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약간의 실수만 첼시에게 주더라도 로세니어는 이걸 이용해 먹을 구조를 만들 힘은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프리미어리그 팀들을 만나면서 실수를 훨씬 더 덜하는 팀들을 만들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뭐 엔소가 이렇게 지능적인 움직임을 했을 때 더 대응 능력이 좋은 수비수들을 갖추고 있겠죠. 그래서 높은 레벨에서 이런 게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상대와 차이가 날 때는 이러한 축구를 보여줄 수 있는 팀이다 라는 거는 어느 정도 보여줬던 경기 같아요. 그리고 이 장면은 하나의 패턴 플레이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역발 윙어가 공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 수비의 무게중심도 안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그때 공격형 미드필더가 오버래핑 뛰면서 이 만들어 놓은 공간을 사용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뭐 이거는 사실 일반적인 팀에서는 윙어와 풀백 사이의 관계에서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첼시는 이제 오른쪽 풀백은 오늘 3명의 센터백 중에 하나로 사용했기 때문에 높은 위치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역할을 공격형 미드필더가 많이 해줬고, 전반전에 기튼스가 오른발잡이였을 때는 잘 안 나오던 게 역발인 이스테방이 나오니까 잘 나오는 또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패턴 플레이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꼈던 로세니어 볼의 후반전은 역습 퀄리티가 저는 꽤 괜찮다고 느꼈어요. 사실 뭐 로세니어 감독이 모든 역습의 패턴 플레이를 다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너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수들의 개인 능력이 있었을 텐데 그 개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건 저는 짧은 시간 내에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습 상황에서 뭐 득점 내지는 위협적인 찬스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고밀도 저밀도 상황 내지는 투볼란치를 붙여놓는 상황,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용할 줄 아는 감독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세니어 감독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로테이션을 꽤 많이 사용하는 감독이라고 하더라고요. 리그왕에서도 선발 라인업이 가장 많이 바뀌었던 팀 중에 하나가 스트라스부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첼시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첼시 선수들의 로테이션도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린 선수단을 가지고 로세니어 감독이 다음 경기는 어떻게 준비할지 한번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